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진짜 나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특정 인물 앞에서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고 내 생각과 감정이 틀린 것만 같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통제적인 관계와 그 상처로부터 자기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고유한 기질과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죠. 창의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계를 다루는데 능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많은 부분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선물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오랜 시간 동안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즉 나르시시스트적인 인물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왔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남아있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매우 강하고 자신이 항상 우월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타고난 모습 그대로,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정상적인 행동과 태도, 신념들을 당신에게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당신의 정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서적 세뇌, 즉 가스라이팅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독특함과 개성을 지워버리고 그 빈자리를 자기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한 젊은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친구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친구의 아버지는 매우 친절하고 다정했으며 아들 친구인 자신을 스스럼없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자네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하게라며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남성은 그런 어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그런 종류의 친절과 존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매우 폭군 같고 가혹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아들을 윽박지르고 사소한 실수에도 경멸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죠. 그는 평생을 아버지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따뜻한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체 어떤 모습이 정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일까? 내가 겪어온 냉혹한 현실이 정상일까? 아니면 지금 눈앞의 따뜻함이 정상일까? 그의 세상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는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상사는 그녀에게 업무 방향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김 대리님의 아이디어를 듣고 싶네요. 하지만 그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그녀는 끔찍한 상사 밑에서 일했습니다. 그 상사는 부하 직원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은 물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녀는 어차피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누구도 진짜 내 생각에 관심 없을 거야라는 깊은 무력감과 체념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서적 학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 구분하는 능력이 흐릿해집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교묘한 방식으로 당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까지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조금이라도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그들과 다른 의견을 내비치면 그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당신의 내면에는 깊은 상처가 남게 됩니다. 억압된 분노, 만성적인 우울과 불안, 혹은 반항적인 태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서적으로 극심한 불안정함을 느끼거나 타인에게 쉽게 의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중독 문제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는 당신의 삶을 조종하려는 누군가에 의해 당신의 삶의 기술이 심각하게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남긴 지속적인 영향들, 그 상처의 흔적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지금부터 몇 가지 중요한 지표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혹시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당신은 끊임없이 내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일까? 라고 의심합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능력을 인정받아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늘 불안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오랜 시간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아닌가 하는 의심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둘째, 타인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너무 쉽게 패배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사소한 자극에도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어차피 저 사람과 대화해봤자 소용없어라며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또 다른 상황에서는 아주 작은 거절이나 비판에도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큰 분노와 상처를 느낍니다. 감정의 조절이 어려워지고 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셋째, 타인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분명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상담실 문을 두드리거나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막상 구체적인 조언이나 해결책을 들으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며 주저합니다. 학대적인 관계에서 형성된 무력감과 자기 불신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익숙한 고통이 어색한 행복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갇히게 됩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의도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상대방이 그저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인데도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나를 거부하는 거야라고 확대 해석하며 상처받습니다. 나와 상대방이 다른 의견을 가지는 것을 관계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그 이면에 뭔가 끔찍한 의도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합니다. 다섯째, 수치심과 죄책감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타인을 쉽게 비난합니다. 다 내 탓이야라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며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혹은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며 자신을 방어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비난과 심판은 당신의 관계를 병들게 하는 독이 됩니다. 여섯째, 비생산적인 논쟁에 계속해서 휘말립니다. 분명 이번에는 건설적인 대화를 나눠야지라고 다짐하지만 어느새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려들어 자신을 방어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해집니다.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감정만 상한 채로 대화가 끝나버리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외에도 너무 쉽게 사과하거나 반대로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거나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비위 맞추기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학대적인 관계가 남긴 깊은 상흔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깊은 상처로부터 회복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답은 명백히 그렇다입니다. 만약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면 이 채널은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 인간에게는 놀라운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상처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를 되찾기 위한 회복의 여정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여기 몇 가지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해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여정을 함께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심리적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용서하거나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이 나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문제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학대를 가하는 사람은 그 내면이 이미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들 내면의 혼돈과 결핍이 그런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뿐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당신의 문제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나 자신의 부적응적인 패턴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비생산적인 논쟁에 뛰어들고 있지는 않은지,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는 않은지, 타인과의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건강한 자존감이 무엇인지 새롭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이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자신감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며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기 확신입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된 사람들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객관성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믿어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심리적 경계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느슨한 경계선을 가져 타인의 무례한 행동을 계속 허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너무 경직된 벽을 쌓아 모든 관계를 차단해버립니다. 건강한 경계선이란 나는 여기까지 허용할 수 있고 저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나만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타인이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품위, 존중과 같은 핵심 가치들을 스스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학대적인 관계는 이러한 소중한 가치들의 의미를 심각하게 왜곡시켜 놓습니다. 당신에게 진정한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요? 타인을 존중하고 또 존중받는다는 것은 어떤 느낌인가요? 당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싶은 건강한 가치들을 다시 세우고 그것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과거의 익숙한 패턴으로 되돌아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실수는 새로운 배움의 기회입니다. 당신은 평생에 걸쳐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마음속에 나르시시스트가 심어놓은 부정적인 메시지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나로 거듭나기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야기가 필요할지 모르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지식을 나누는 것은 또 다른 영혼의 치유 여정을 돕는 따뜻한 연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그 어떤 상처보다 강한 생명력과 회복의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이 평온한 자기 발견의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